안녕하세요. 70대 중반에서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젊은 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저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월, 바로 세월이더군요. 70대 중반에 몸이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한 이후론 내 몸이지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매일같이 실감합니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모든 일들이 어렵게만 느껴져요. 혼자서 물을 마시는데도 난 물병을 꼭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덜덜 떨리는 손 때문에 식탁을 물로 적시기 일쑤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큰 마음을 먹고 몸을 일으켜야 하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 집에 있는 매일 좀이 쑤시는 건 물론이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달을 때마다 밀려오는 그 무력함은 몇 번을 설명해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면서 세상을 다 가졌던 진시황도 늙으면서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평생을 누리고 싶어서 사람들을 시켜 먹으면 불로불사할 수 있다는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죠. 그런 옛 얘기를 생각하면 늙기 싫고 젊었을 때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자연스러운 순리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추하게 나이 먹기 전에 이제 내려놓는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고생시키지 않을까. 내가 뭐 늙기 싫고 오래 살고 싶고 그런 것들이야 다 내 소망이고 이제 남아있는 자식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덜 고생시키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요즘엔 더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내가 뭘 해야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아무리 시설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은 실버타운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어떻게든 집에서 버티는 사람도 많은데요. 전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어요. 나이 들어 고집을 부릴수록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고 저 역시 말년에 아픈 부모님 뒷바라지한다고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까지 그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끝까지 자식 생각만 했었던 전데 이건 뭐 피 안 섞인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가족 생각만 실컷 하다가 정말로 뒷방 노인네처럼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릴 뻔했으니 기가 막히죠.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아무리 성실하게 아들 키워놨어도 며느리 한번 잘못 봤다는 죄로 제가 아주 서러운 꼴을 겪을 뻔했었거든요. 아마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슬슬 온전치 못해가는 상황이었다면 며느리의 잔꾀에 보기 좋게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참 다행이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정신머리 덕분에 집에서 며느리? 아니요, 미친 여자 하나 제대로 몰아냈습니다. 그런 사연 전하고 싶어서 말이 길어졌네요. 저와 며느리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해볼까 하고요. 전 70대 중반의 노인이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이름만 말하면 아 거기 하고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음직한 짱짱한 식품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장입니다. 아마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 저녁상에 저희 회사에서 나온 찬을 내시는 분들도 꽤나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여자 혼자서 비록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매출이 이렇게나 짱짱하게 나오는 회사 일궈냈으니 부끄럽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인터뷰한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도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 물 좀 한 바가지 갖고 오니라. 밥에 넣고 푹푹 끓여서 먹으면 이틀은 먹겠다. 남들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하면 뭐 어머니와의 추억,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전 왜 어렸을 때 생각만 해보라고 하면 참 배고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요 6남매 중에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안 봐도 뻔하죠. 저희 집은 저까지 해서 어머니가 둘이었죠. 제 밑으로 먹여 살려야 할 동생들이 셋이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고 심란한 거예요.
뭐 벌이가 좋아서 애를 그렇게 낳았겠나요? 입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밥은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맨날 물 넣고 푹푹 끓인 밥을 자주 먹었는데 물을 어찌나 많이 넣고 끓였던지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좁은 방에 다 같이 자려고 누워있으면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배고프고 저기도 배고프고 한창 자랄 때인데 배고픈 건 다 똑같죠. 누구 배에서 나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형제들 중에서 누구 하나 손들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하고 죽는 소리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참 착하죠. 그런 소리 해봤자 어머니 아버지 속만 상하고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걸 다들 아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도 누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배 한 개도 안 고프다고 그래요. 동생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뭐 그중에서 이기적으로 난 끝까지 공부를 해보렵니다. 이런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재밌었고 잘하기도 했지만 우선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우리 동생들이랑 부모님이랑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큰 상에 다 같이 앉혀놓고 누구 한 명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지 않도록 배 터지게 원 없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소한 것이 소원인 사람이었다니까요. 어렸을 땐 돈만 많이 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었고 그래서 일찌감치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을 시작했던 것이 김치 공장이었어요. 지금이야 김치 사 먹는 것이 엄청 흔한 일이긴 했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달구지에 절인 배추 실어가지고 동네에서 다 같이 김치 품앗이하고 김치를 왜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뭐 올림픽이나 지나고 나서야 김치 사 먹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나? 사람들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하던 공장들도 사람들이 사 먹는 그런 김치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고 단체 급식 같은 데 사용하는 그런 김치들을 만드는 곳이었죠. 60년대 말엔 서울시에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비위생적이라고 장독대 없애기 운동도 하고 그때 김치 공장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그 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워낙 옛날 일이라서 시기가 정확히 맞는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군가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튼 그렇게 저도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일만 시작하면 금세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생각이었는지요. 그때 돈을 벌고 나면 꼭 콩집 팥주에 나오는 구멍난 도가지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딱 그런 모양새였다니까요. 먹여 살릴 식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곤 아버지랑 저 가끔씩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품삯을 받으시는 어머니 정도였으니까 이건 뭐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부어도 이것보단 빨리 차겠다 싶을 정도로 돈이 숨풍숨풍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뭐 억울하거나 힘들다는 생각 한 번을 하지 않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라고 평생 이렇게 살겠냐. 동생들이 좀 크고 괜찮은 학교도 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탁 인생 피고 먹고 살만해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 동생들 중에서 정말 심성 나쁜 애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 희망적으로 그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해서 들이부을 수 있었던 거였죠. 집안 생계 책임진다고 어렸을 땐 연예인이 뭐니 그런 거 할 생각은 못했고요. 남편도 20대 후반 다 되어서야 만났어요. 그 당시엔 다들 일찌감치 결혼을 하는 추세여서 30대 가까워지는 나이에 완전히 노처녀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30살 넘어서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빼곡한 거 보면 세상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구나 실감이 드네요. 여튼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밑빠진 독에도 슬슬 물이 들어차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제가 일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동시에 막내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었던 딱 그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막내까지 학교 다 보내놓고 나니까 부모님도 저도 이제 키울 애들은 다 키웠다 하고 무겁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생들이 또 하나같이 다 잘 됐거든요. 다들 서로 힘들게 지내고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걸 아니까 사고치는 사람 하나 없이 공부도 다 잘했고요. 남편은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딱 잘 맞을 것 같다고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던 사람인데 남편과의 결혼이 어쩌면 제 인생을 바꾼 기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제대로 된 공장 한번 차려볼까? 당신도 그쪽에서 일 많이 해봤으니까 기술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좋을 거 아니야. 나한테 나중에 꼭 식품 공장 차리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이젠 친정도 걱정 없겠다.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고. 이제서야 고생 끝나고 겨우 숨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 사업 잘못되면 어쩌자고. 또 빚 갚느라 한 10년 허덕이는 거. 아우, 난 싫어.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래. 남편이 보기엔 뭐가 아까워 보였나 봐요. 능력도 있고 수완도 좋은 것 같은데 뭐 살면서 제가 원한 대로 한 번도 뜻을 못 펼쳐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막상 그렇게 큰 일을 하려니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전 처음에 일 관두고 공장 차려보자는 것도 엄청나게 반대했었어요. 이자 식구들 다 둘러앉아서 배 안 끊고 실컷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는데 다시 또 옛날처럼 돌아가기 싫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렇게 몇 년을 남편이 설득했는데 결국 이런 제 걱정을 알게 된 동생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언니 누나 이거 공장 차리는데 보태라고 하면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동생들 제외하고는 거의 몇 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을 선뜻 내미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줘. 나 그거 안 해도 그만이야. 나 챙겨줄 거 있으면 니네 살림에나 보태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나한테 이 큰 돈 주면 어떡해. 누나가 우리 키우다시피 하면서 고생한 거 뻔히 아는데 우리도 이제 다 컸어. 아직도 우리 걱정하느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 나도 보기 싫어. 이제 우리 힘든 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정도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나 하고 싶은 거 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동생들 하나는 정말 잘 뒀구나 싶었죠. 그렇게 동생들이 열성적으로 등을 떠밀어준 덕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품회사의 전신인 작은 공장 하나를 남편과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잘 나가게 될 줄 몰랐죠. 그때까지 살면서 배웠던 것들이 그냥 무작정 성실하게만 하면 노력은 배신 안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조금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퇴근하고 그런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일을 했죠. 제가 성격이 잔꾀를 부리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런 성질이 못 되거든요. 그렇게 무식하고 우직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늘고 규모가 커지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나름대로 회사의 체계를 갖춘 꽤 큰 곳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남편이랑 같이 이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사람인데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와서 좀 더 배우고 해야 이 사람들도 회사 다니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느지막하게 야간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몇 동이나 더 늘어나고 지방에도 공장을 짓기 위해서 알아보러 다니고 있던 그 즈음에 저희한테 아들이 생겼죠.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남편도 저도 형제자매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형제자매 돌보느라 젊은 시절 거의 다 보냈으니까 애들 많이 낳지 말자. 되도록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 계획을 세웠거든요. 아들 하나 낳아놓고 보니까 애가 너무 외롭게 크는 것 같아서 자녀 계획이고 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얼른 둘째를 가져야 하나 생각도 들었는데 또 옛날에 죽어라 고생하던 거 생각하면 내 아들은 그렇게 같은 배 빌려가지고 나온 형제랑 경쟁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외동아들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키웠었죠.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회사가 한창 잘 되고 있을 때였고 남편이 하고 있는 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애 키운다고 해서 회사 일을 홀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집안에 애 봐줄 수 있는 식물을 돈 주고 부리고 했을 텐데도 남편도 저도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내 애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저만 가운데서 죽어라고 고생을 했죠. 몸이 아프신 시어머니께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친정 엄마랑 동생들이 거의 공동 육아 수준으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고맙고 미안했죠.
늦게까지 일하다가 데리러 가면 잠들어가지고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꿈나라로 가 있는 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아들한테 미안해서 밤에 혼자 숨죽여서 울었던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요즘에 워킹맘이라고 해서 회사 다니면서 육아하는 여자분들 많은데 저도 젊은 날에 그렇게 살아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그런 얘기 듣고 하면 괜히 더 짠하고 마음이 가고 하더라고요. 너 다른 건 몰라도 엄마 고생시키는 건 아빠가 절대 못 본다. 알겠어?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항상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행동하고 네가 밖에서 나가서 행동하는 것들이 엄마 아빠 명함이고 간판이야. 엄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너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있지?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런 엄마 욕먹이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라. 알겠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겠어요. 둘 다 어린 시절에 참 부족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들한텐 절대로 그런 걸 안 물려줘야지 하는 게 커가지고 더 잘해주고 더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굴곡 많이 살아왔던 엄마 아빠라서 자식은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하루 스케줄표를 다 짜가지고 줬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잡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이렇게 뻥 하고 터져버리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알겠어요 하고 한번 싫다는 소리를 안 하던 애였거든요. 기센 엄마에게 꾹 눌려서 착한 아들로 살면 그게 언젠간 폭발한다는 얘기, 사춘기 때 속 안 썩이면 나중에 꼭 삐딱해진다는 얘기, 자식은 평생에 언젠가 한 번은 부모 속을 썩이는데 그게 남들 다 겪는 사춘기 시기에 겪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주변의 충고, 우리에겐 모두 해당 없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무슨 집안이라고? 내가 살다 기가 막혀서 너 지금 혼처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기나 해? 근데 뭐라고? 야, 내가 너 그런 집에 장가 보내려고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알아?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그런 부모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네가 나서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손 내밀고 귀찮게 할 텐데 왜 그렇게 구렁텅이로 같이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고.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가 그렇다고 자식까지 그러라는 법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옆에서 1년 넘게 지켜봐왔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뭔 줄 알겠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 여태까지 그런 오해랑 편견 때문에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대요. 나라도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싶다고요. 아버지 몸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빨리 결혼할 여자 찾으라고 했더니만 기껏해서 데려오는 게 저런 애야? 너 아버지한테 인사시킬 생각도 하지 마라. 기가 막혀서. 아이고 어쩌다 저런 걸 진짜로. 대학까지 말짱하게 졸업해서 동생들이 다 부러워라 했죠. 언니는 어쩜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냐. 우리 아들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종찬이 보면 부러워 죽겠다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오죽하면 제가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고생을 자식 복으로 다 돌려받고 있는 거라고 할 정도로 어디 가서 재속 한번 썩여본 적이 없고 오히려 엄마의 트로피 같은 역할을 해주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엄마 아빠 일하는 거 제대로 한번 도와보고 싶다고 남들이랑 똑같이 면접 보고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바닥부터 일을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어찌나 기특했는지요. 혹시라도 자식이라 편애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 나올까봐 아들이 뭘 잘해도 회사에서 잘했다는 칭찬 한 번을 편하게 해본 적이 없이 오히려 더 엄하게 뭐라고 하면 했었죠. 그래도 서운한 티 한 번을 안 내고 매번 열심히 따라와 줬어요. 아들이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남편이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고요. 처음엔 젊은 날에 워낙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조금 일찍 고장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라고.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 떠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남편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후회 없이 저도 남편을 보내줄 수 있을까 마음 고쳐먹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도 매일 슬퍼하고 후회하기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정말 즐겁고 후회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보내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평소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들의 결혼을 조금 서두르게 됐던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아버지 휠체어 타시고 결혼식이라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더 괜찮을 때 얼른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겠니 하고요. 아들의 결혼을 보챈 거 순전히 제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들이 되려 그러면 자기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사실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충격받으실까 싶어 빨리 말을 못했던 거라고. 자기도 그 사람이랑 조금 서둘러서 아버지 상태 나빠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그래도 선 봐서 얼굴도 대면대면한 사람 만나서 이제 막 알아가는 그런 것보다야 아들의 오랜 시간 알고 지내고 좋아했던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엄마 입장에선 훨씬 더 마음이 놓이는 일이니까 솔직히 조금 아쉽고 모자라는 점이 있더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그런 생각이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입에서 나온 이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뭐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학벌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었고요. 집안이요. 집안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렵게 살았는데 집안이 뭐 어렵게 살고 힘들다고 했다고 순전히 그거 가지고 반대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모순된 사람이게요. 제가 그렇게 거품 물고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안 싸돈이요.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반길 수 있었겠어요. 부모 자식 인연을 그렇게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줄 알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거면 나도 속 편하게 허락해 주겠어. 다른 죄도 아니고 사기죄라고 사기죄. 엄마가 맨날 뭐라고 했어? 다른 것보다 남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건 그냥 살인죄랑 똑같은 거야.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 이용해 먹는 게 죽으라고 등 떠미는 거랑 뭐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람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 절대로 허락 못하겠다. 걔도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딨어. 엄마 그렇게 편견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실망이다. 이 사람은 엄마 같은 사람이 하는 말에 평생을 상처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엄마가 사기꾼이라고 자식도 다 사기꾼이야? 그럼 엄마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니까 나도 보나마나 엄마 나이 정도 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될 게 뻔하겠네. 안 그래? 너 지금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이게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너 지금 그렇게 누워 계시는 아버지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응? 아버지 이 소식 들으면 건강만 더 나빠지실 거야. 절대로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헤어져. 절대 허락 못해. 그렇게 대드는 아들을 처음 봐서 저도 마음속으로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던 시기였어요. 대체 부족함 없이 키웠던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엄마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엇나가는 건지, 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건지 얼마나 분통이 터지던지요.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건강했었으면 저한테 그렇게 마구잡이로 대드는 아들을 보고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따끔하게 화라도 내줄 텐데 하면서, 이래서 과부된 여자들이 서러워하는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들 아시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에서요, 부모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얘네는 아직까지 자식 안 낳아봐서 자기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절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된다. 데리고 오지 말아라. 절대 허락 안 할 거다.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엔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셔도 난 결혼할 거다. 엄마 평생 안 보고 살 거다. 이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어떻게 엄마를 안 보고 산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엉엉 울어도 절대로 아들은 자기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약자인 엄마가 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 네 뜻이 정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결국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이왕 허락해 준 거 당신이 잘 좀 챙겨줘. 미안해. 내가 좀 건강했더라면 당신이 고생 좀 덜 했을 텐데. 나 때문에. 하소연처럼 남편 붙들고 막 얘기해서 남편도 어느 정도 사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눈 감기 전에 아들 결혼하는 모습 보고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부족한 거 많아도 당신이 잘 좀 챙겨주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 더 반대를 하고 못된 시어머니처럼 굴 수 있었겠어요. 남편 말대로 이왕 인정해 주기로 한 거 괜히 나서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야겠다 생각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결혼 문제 가지고 혹시라도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 제가 그 결혼을 허락하게 된 이유도 결혼 허락 안 해주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산다는 아들의 협박 때문이었잖아요. 거기서 더 단호하게 왜 안 나갔냐 물으셔도 그 당시에 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평소에 아무리 회사 운영하면서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라도 결국 자식 앞에선 똑같이 약자가 되어버리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 결혼시키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니까 헛헛한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래도 남편 저렇게 되기 전에 결혼 잘 시켰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처음엔 꼴도 보기 싫었던 며느리를 조금씩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랬었던 거죠. 사실 며느리가 그냥 남들이 딱 봤을 땐 모자란 게 없어 보여요. 학교도 나쁘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괜찮고요. 그런 자세한 집안 사정과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일 잘하고 똑부러진 여자처럼 보였으니까 저희 아들도 그래서 좋아했던 거겠죠. 예, 세아가 다음 주말엔 시간 좀 비워둬라. 집안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손님 맞이할 준비도 하고 해야겠다. 미리 가서 장도 봐놓고 요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 넉넉하게 맞춰서 집으로 와라. 너만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종찬이한테도 얘기해서 회사 일 바쁜 거 있어도 주말엔 꼭 시간 빼두라고 얘기 좀 하고.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날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장 보는 건 제가 미리 가서 먼저 좀 해놓고요. 일손 부족하시면 그날 하루만 도우미 아주머니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댁 일 하기 싫어서 이렇게 일을 빼는 거야? 내가 너 바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보름도 더 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집안에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 하루, 아니 하루도 아니지 한나절 그거 시간을 못 빼는 거야? 집에 회사 일 관련해서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그래도 명색이 식품 회사잖아요. 집으로 손님들 초대할 땐 음식도 그렇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온 신경을 다 쏟는 편이거든요. 뭐 하루나 이틀 전에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2주도 더 전에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일손 좀 도우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날은 안 될 것 같다면서 대체 그 사정이 무슨 일이라고는 말도 안 하고 요리조리 일을 피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도 단단히 화가 났죠. 무슨 일인지 말을 하든지 아니면 친정집 일을 빼고서라도 오라고. 좀 세게 밀고 나가긴 했어요. 결국 얘기를 들은 저희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것도요.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열받는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저희 아들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해명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한다?
지는 입이 없나 싶은 거죠. 뭐 아들 시켜가지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요. 내가 마음 열고 예뻐하려고 해도 예뻐할 짓을 해야 예뻐하지. 시어머니가 아무리 일 시킨다고 집에 오라고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낼 일이야? 차라리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런 성의 없는 핑계라도 댔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지는 않을 거다. 제대로 된 친정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친정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이게 시댁 무시하는 게 아니면 뭐야? 결혼하면 잘하겠다. 결혼하자마자 내가 처음 하는 부탁이 이건데 이제 목적 달성했다 이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날 이 사람 장모님 접견 신청해놓은 날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얘기하면 엄마가 신경 쓰이고 놀랄까 봐서 제대로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이게 접견 신청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에 얼굴 보고 나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뭐? 세아가 친정엄마랑 영 끊고 지낸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접견은 무슨 접견이야. 나도 사돈댁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고 있는데 괜히 너네한테 뭐 쓸데없는 부탁하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냐고. 옆에서 고민하고 있길래 내가 그냥 다녀오라고 그랬어. 인연 끊을 때 끊더라도 제대로 얼굴 보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끊어야지.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성인군자 같은 자식을 낳았을까. 자식은 성인군자고 마음도 참 넓은데 엄마 속은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2년 다 끊었다고 하던 사기꾼 친정엄마 만나고 다닌다는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내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정엄마 몇 년 있으면 교도소에서 나올 텐데 저렇게 다시 연락 닿고 2년이 이어지고 나면 괜히 나와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뭐 도와달라고 손이라도 벌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죠. 부모 자식 연다케 해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선을 그을 땐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처갓집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미라도 보이면 저한테 얘기하고 그냥 인연 딱 끊어버리라고요. 대답은 잘해요.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워낙 순하고 심성 자체가 착한 아들이라서 또 중간에서 며느리와 그 안사돈이란 사람이 뭐라고 저희 아들을 구워 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며느리와 안사돈이 면회를 갔다 온 이후로부터 더 신경을 쓰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긴 했었죠. 뭐 몇 년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그 사이에 안사돈 복역이 다 끝나가지고 저도 얼굴을 딱 한 번 보긴 봤었죠. 솔직히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지 아직도 그 안사돈을 어디 나가서 안사돈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한 건 아니라서요. 아니나 다를까 나와서 제 얼굴을 처음 보는데 대뜸 돈 얘기를 하길래 인상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개벌은 남 못 주는구나 싶어서요. 아이고 사돈 얼굴 뵙는 건 처음이지요? 아휴 제가 저희 딸 맡겨놓고도 제대로 인사 한 번을 못 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오해가 많으실 텐데 저요 들어가 보니까 동기들이 죄다 사업가의 정치인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죄가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원래 큰일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사이즈가 커지고 그런 법이잖아요. 사돈께서도 지금 그 회사 혼자서 다 운영하고 계신다고. 큰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쪽으로 말이 잘 통하실지도 모르겠다. 어쩐지 제가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인상이 약간 여장부 같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도 젊었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뭔가 통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치요? 사돈, 죄송하지만 제가 이 두 사람 결혼 허락해 준 건 사돈 보고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랑 며느리가 서로 워낙 좋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시킨 겁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고요. 대체 어딜 봐서 말이 통하고 인상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둘이서 결혼시켰다고 사돈이랑 더 각별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 크게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던 대로 딱 그 정도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색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사기꾼처럼 신나게 떠들어대던 안사돈도 조개마냥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며느리도 자기 엄마가 처음 봤는데 뭐 공장이 지금 몇 평이냐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던데 매출이 얼마라는 게 그게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 말을 몇 마디 섞지 않았는데도 사기꾼들은 저런 데서 티가 나는가 보다 하고 인상이 탁 써지고 며느리도 창피했겠죠. 자기 엄마 말리고 입 막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본가로 돌아가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그래도 결혼식 때도 얼굴 못 봤으니까 얼굴만 뵙게 해드리려고 자리 만들었던 거지. 뭐 두 분이서 가깝게 지내시라고 그랬던 건 아니다 하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 하고 매몰차게 전화를 탁 끊어버렸죠. 그 뒤로 몇 번 더 연락이 오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둘이서 만날 일 없을 것 같다 하고 인연을 거기서 끊어내버렸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너희 엄마 챙기는 건 내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만 집에 피해는 안 가게끔 알아서 잘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선 자기 엄마한테 모진 말만 골라서 하는 제가 서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전 다 떠나서 우리 집이 우선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괜히 쓸데없이 저희 집에 똥물 튀길까 싶어서 안사돈이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로는 솔직히 제가 제일 전전긍긍이었던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생전에 탈모 한 번이 안 왔었는데 화장실에서 머리빗으로 머리를 한번 빗고 나면 머리가 우수수 빠지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며느리였는데 이제 친정이 나서서 회방까지 놓으니까 제 눈엔 얼마나 안 예뻐 보였겠어요. 그래도 어디 나가서 내 식구 욕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도 다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가끔씩 동생들을 만나면 하소연하듯이 몇 번 얘기는 했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잦진 않았고요. 동생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고 각자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는데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제 일이라면 뭐든 나서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며느리 좀 알아봐 줄까 하고 나서는데 괜히 동생들한테 피해갈까 싶어서 아서라 하고 내버려뒀죠. 며느린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못마땅해 하는 제 눈치를 받고 저희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또 저에게 서운해했고요. 엄마는 끝까지 이 사람을 제대로 된 며느리로 인정 안 하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몇 년 내내 가족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놈의 사돈댁 하나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자다가도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놀라가지고 깜짝깜짝 깰 정도여서 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고륙종, 그러니까 뼈에 암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자면서 겪었던 이유 모를 통증은 제 암 때문은 아니었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요. 그래도 일찌감치 병원에 찾아온 덕분에 암이 다른 곳으로 더 전이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어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 그렇게 됐었네요. 남편도 암으로 잃었던 터라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고륙종은 수술을 하면 생존 확률이 꽤 높은 암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저도 슬슬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된다면 뒷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들 내외를 불러서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단다. 너네한테 병간호 맡길 생각도 없고 주변에 괜찮은 실버타운 알아봐서 들어가고 거기서 통원 치료하면서 지낼 생각이다 하고 제 뜻을 얘기했죠. 아들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왕창 생각났는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인 제 손을 꼭 붙들고 자기가 좋은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요즘엔 실버타운도 예전같이 그렇게 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괜찮은 곳 있는지 알아볼게요. 저희 회사에서도 부모님 실버타운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야 언제든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도 있는데 어머님도 그건 영 불편하실 거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가족들 만나는데 불편함 없는 곳으로 제가 좀 알아볼게요.
허둥지둥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보다 오히려 제 손 꼭 잡고 자기가 다 알아보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셔라 얘기를 해주는 며느리가 그 순간엔 그렇게 고맙고 든든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매번 밉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얘도 내 식구가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몸이 아파서 더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 순간 며느리에게 마음이 확 열려버렸던 것 같아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래 네가 알아서 다 알아보고 나한테 좀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며느리가 뭘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린 아들도 떼어놓고 따로 저를 찾아와서 팜플렛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실버타운 팜플렛이었어요. 저도 꼼꼼히 좀 뜯어봤죠. 시설도 괜찮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려면 안에 있는 회원이 추천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20억에 월 600인데 마음 같아선 보증금까지 다 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그 정도로 여유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대신 월세는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들어가세요. 평생 노후 준비한다고 모았는데 자식한테 그런 거 손 벌릴 정도로 힘없는 노인네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이 보증금을 어디다 입금하면 되니? 자기 회사 사람 부모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분께 추천을 부탁드렸다면서 입금을 자기한테 해주면 입주 절차랑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의심이나 했겠어요? 가족이 대놓고 이 악물고 사기치겠다고 덤벼드는데 그거 미리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멍청하게 왜 저런 걸 당하냐 하시겠지만 이게 막상 본인 일이 되고 나면 설마 나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할까? 거기까지 상상력이 발휘가 되지도 않아요. 보증금을 며느리에게 입금하고 괜히 너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 빈말이라도 추켜 세우는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게 다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입금을 하고 딱 하루가 지나고 나서 아침에 헐레벌떡 아들이 달려오더라고요. 혹시 지영이한테 뭐 돈 준 거 있냐 하고요. 얘가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죠. 실버타운 보증금 20억 보내줬다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사색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요. 집에 있는 폐물까지 싹 챙겨서 새벽에 사라진 것 같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뒀는데 연락 두절 상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신발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놀라서 피가 차갑게 확 씻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돈 어떡해? 완전히 작정하고 튄 것 같은데 못 잡으면 어떡하지? 지금 돈이 문제야?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사기꾼 피가 어딜 가겠냐고.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사고 칠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정말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도둑년을 집에 들였네.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그제서야 어제 새벽에 며느리 번호로 온 문자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그걸 믿으세요? 20억짜리 실버타운을 무슨 요양원이나 들어가세요. 저속한 말투에 기가 막혀서 핸드폰을 그대로 집어던질 뻔한 거 이미 터져버린 일 빨리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장 생각나는 것이 동생밖에 없어서 바로 동생에게 연락을 했죠.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젊은 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동생 법조인 만들어둔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 몰랐죠. 아마 멍청해서 그 돈을 당장 어떻게 빼돌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면서 경찰 쪽에 연락해서 며느리 통장에 지급정지 신청을 넣어줬습니다. 어지간한 사기죄로는 지급정지를 받아내는 것도 어렵다고 하던데 안싸돈의 전과 이력도 그렇고 돈을 당장 횡령할 수 있는 여지가 커 보인다면서 경찰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순식간에 다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아마 돈이 떨어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일 거라고 그때 잡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들은 20억에 욕심이 나서 가정이고 뭐고 다 내다버린 마누라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전 그런 배웅망덕한 며느리를 어떻게 제대로 혼내줘야 할지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공권력이 참 좋긴 좋아요.
통장에 하루 만에 전부 다 정지당한 걸 알아버린 며느리가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찰에서 잡아가지고는 집을 나간 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경찰에 질질 붙들려 가지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니까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범이 있는 것 같아 누군가 했더니 기가 막혀요. 그 공범이 바로 안사돈이었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아들이랑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오갈 데 없는 거지 같은 거 며느리라고 기껏 받아주니까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사람 뒤통수를 쳐도 정도껏 쳐야지, 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이년아. 대체 왜 그랬냐고. 며느리와 안사돈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저를 보더니 황급히 옷으로 얼굴을 가리려는 며느리의 팔목을 붙잡고 그대로 경찰서에서 따귀를 한 대 시원하게 올려붙였습니다. 경찰들이 옆에서 뜯어 말리긴 하지만 동생이랑 함께 경찰서에 오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저를 책망하진 못하더라고요. 며느리와 안사돈이 그제서야 벌벌 떨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하는데 20억 훔쳐놓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주제에 감히 용서해달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건지 그렇게 뻔뻔해야 사기도 치나 봅니다. 어머님,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사채빚을 심하게 져서 당장 그 돈 없으면 어디 잡혀가서 장기 털려도 이상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 돈 받고 깔끔하게 도망가고 당신 인생에서 사라져 줄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사돈, 용서해 주세요. 아우,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저희 딸은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경찰 양반,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얘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돈은 누가 사돈이야? 그리고 뭐? 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 꼬득에서 결국에 그 돈 들고 나른 게 네 엄마야? 아무리 니네 엄마가 그딴 짓을 시켰어도 시키는 대로 다 행동한 건 너 아니야. 평생 사기치면서 벌어먹고 살면서 당신 딸한테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사기 쳐준 법이나 가르친 당신 같은 여편네나 나는 엄마랑 죽어도 다르게 살 거라고 목에 핏대 세워놓고 똑같이 사기친 너나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도 애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그 사기꾼 피 섞인 게 우리 대 아니어서. 어이구, 이 한심한 인간들아. 앞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다시는 엉겨붙을 생각하지도 마. 알겠어? 그 피 안 섞여서 다행이란 모진 말을 내뱉는 절 보면서 그제서야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오만 감정이 밀려왔는지 며느리인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를 나와버렸죠. 아들의 이혼 소송 절차가 끝나고 모든 판결이 다 나면 실버타운은 그때 제대로 다시 알아볼 요량입니다. 아직도 아들은 배신의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차라리 이런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평생을 더 속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어요. 20억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 못된 인간도 내쫓았으니 결국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젠 정말 아들과 남은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50이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전 아직도 시댁이 불편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시댁이라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 정도로 싫어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미움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댁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저를 미워하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누가 저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을 미워하겠냐고 했지만 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되게 굴어서 시댁 식구들이 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절 미워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손이 동서도 모두 다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저도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상식 밖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있다 보면 마치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만 같았죠. 시댁 식구들에게 이질감을 처음 느낀 건 결혼식을 올린 직후였습니다.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가기 전에 잠깐 시댁에 들렀는데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바로 위에 형님이 제가 가져온 패백 음식을 가지고 험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패백 음식은 자고로 정성이 중요하다고 잘 알아보고 하라니까 예식장에서 소개한 가게에다가 대충 싼 걸로 했나 보네. 육포가 영 시들시들한 게 국산이 아니다 얘. 패백 음식은 크네. 너희 친정이 산 게 맛있었는데. 어머님 비교할 거라셔야죠. 그 집은 워낙 유명해서 1년 전부터 예약해놔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쩐지 품격이 다르다 했다. 그나저나 이걸 쪽팔려서 어디다 내놓는다니. 식구들 앞에 술안주도 내놓기도 창피하다 얘. 남편에게 들어 진작부터 알고 있긴 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가 워낙 다른 고부관계와 달라서 제가 끼어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어머니, 그 육포 국산 맞아요. 여기 박스에도 적혀 있었는데 못 보셨나 봐요. 전 애써 웃는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장에 형님과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깜짝아. 동서는 음흉하게 사람 말을 왜 뒤에서 엿듣고 그래. 놀라서 애 떨어질 뻔했잖아.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괜찮니? 얘 둘째야. 넌 그깟 육포가 뭐라고 인기척도 안 내고 들어오니? 너 때문에 우리 집 귀한 총선 큰일 날 뻔했다. 이건 사이가 남다른 정도가 아니라 두 분의 쿵짝을 맞춰 저를 따돌린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며느리가 기껏 준비한 패백 음식을 가지고 괜한 꼬투리를 잡을 리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형님이 훈수를 두시는 게 더 얄미웠습니다. 옛말에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전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형님이 더 미웠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 빼고 항상 한 편을 먹는 형님과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라도 알아채고 도망가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이때까지 더러운 꼴 안 보고 혼자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도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이상한 집안이에요. 어떨 때 보면 엄청 고지식하신 것 같다가도 어느 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세요. 결혼 준비할 때도 당황스러웠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저만 집에 따로 부르셨거든요. 그러곤 예단이나 예물 준비 목록이라며 따로 종이에 적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이에 적힌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브랜드나 사이즈가 꽤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취향이라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한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대로 상품까지 정해주시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20평도 채 안 되는데 텔레비전이랑 소파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전 시부모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애써 돌려서 말했습니다. 작은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기가 차더라고요. 그건 우리 집에 놓을 거고 너희 집에는 진혁이가 쓰던 제품 넣으면 돼. 진혁이가 지금 살던 집이 너희 신혼집보다 좀 작기는 해도 가구들은 몇 년 안 써서 거의 다 새 거거든. 처음 들었을 땐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전 시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미간을 확 구기시더니 표정이 달라지시더군요. 외동이라 그런가? 새아가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멀리 얘기를 하면 꼭 2번씩 묻더라? 진혁이네 집에 멀쩡한 새 가정 가구가 있는데 뭐하러 새 거를 사서 신혼집에 두냐고. 너희는 그거 쓰고 어차피 혼수는 해와야 되니까 하는 김에 우리 집에 오래된 가정 가구나 좀 바꿔달라는 거지. 전 제 귀로 똑똑히 듣고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혼집엔 남편이 쓰던 가전 가구를 갖다 놓고 제가 산 비싼 가전 가구들은 시부모님 댁에 두시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긴 어떠신가요? 저희 시어머니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 아무리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절대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죄송한데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진혁 씨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첫 집인데 웬만하면 새 가구, 새 가전 쓰고 싶어서요. 신혼집에 들어갈 때 혼수는 저랑 진혁 씨랑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댁의 텔레비전은 제가 따로 사드릴게요. 저도 시어른에게 제 생각을 말한다는 게 쉽진 않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했다간 제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쉽게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됐다. 내가 너한테 텔레비전 사달라고 그거를 했니? 네 시아버지가 은행에 다녔던 사람이야. 우리도 텔레비전 살 정도 재력은 돼. 야, 진혁이 집에 있는 멀쩡한 가정가구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한 소리지. 내가 뭐 너한테 텔레비전 받아내려고 이런 거겠니? 세아가, 너네가 영 아낄 줄 모르는 게 앞으로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다. 시어머니는 당신 하실 얘기만 버럭 질러 놓으시곤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전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저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했나 싶어서요. 네 시어머니가 우리 큰며느리에게 길들여져서 둘째 너도 똑같이 생각했나 보다. 우리도 그냥 해본 말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시아버지는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 무지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대로 저를 거실에 혼자 두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으니까요. 제 남편은 아들 둘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위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하셨어요. 그런데도 은연중에 보면 시부모님이 형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럴 때 우리 큰며느리는 이랬네 저랬네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시부모님께선 저도 형님처럼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형님은 도대체 시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전 궁금해서 남편에게 형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 말이 형님은 아가씨 때부터 무슨 사업인가 하는데 남편도 무슨 사업인진 자세히 모른답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결혼 전부터 시댁에 드나들면서 시어머니 화장품이며 영양제, 옷이며 가방까지 이것저것 많이 사다 주면서 잘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 혼수 예단도 어마어마하게 해왔고요. 그랬으니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으니 전 마음이 더 불편했어요. 저와 남편은 혼수를 사서 신혼집에 보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만 같아서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원래 당신 위주로밖에 생각하실 줄 모르는 분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고부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 갈 때마다 힘들었고요. 이미 죽이 척척 맞는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를 제가 끼워둘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시부모님은 저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위를 맞추고 싶어도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부모에게 아들은 꼭 있어야 하고 아들들은 부모 말에 뭐든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형님은 조카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금방이라도 애가 나올 듯 배가 불러 만삭이었어요. 병원에서 슬쩍 성별을 알려줬는지 아들이었나 보더라고요.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 시댁 부모님들은 대놓고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분들이에요. 시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 본인이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다는 것일 정도로 아들에 집착하십니다. 내가 우리 큰아들 낳은 날 병원에 다른 애들은 싹 다 딸이었는데 나만 아들 낳았다고 병원에서 다른 산모들이 무지 부러워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농담으로 혹시나 우리 아들 누가 훔쳐갈까봐 나더러 신생아실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하셨다니까.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웃어 넘겼어요. 옛날 분들이 의뢰하시는 얘기겠거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이 한 해 두 해 가다 보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역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 얘기는 듣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소름이 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임신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임신 사실에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 정도 신혼을 갖고 싶었는데 신혼 초기에 덜컥 아기가 생겼으니까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어도 저와 남편은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닮아 아기도 성격이 급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임신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도 일이 있어 나가고 저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전 웬일인가 싶어 불이 나게 과일과 마실 것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을 안 하고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어서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 용한 분이 계신데 그분 말이 우리 둘째 아들 팔자인 아들이 귀하대. 그래서 절대 혼자내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평생 무조건 딸이라고. 아들은 구경도 못한다고 했다니까. 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처음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혼전에 가진 아기가 어쩌고 결혼 이후에 가진 아이가 어쩌고 하시는데 이미 식도 올리고 임신도 한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전 멍하니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이내에 답답하셨는지 가슴을 퍽퍽 치시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해. 괜히 돌려 말하니까 그냥 답답해 미치겠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지금 가진 아이 몇 주나 됐냐? 둘째 너 시고 올리고 나서 아이 임신한 거 맞아? 아니면 설마 너희 결혼 전에 생긴 거야? 순간 전 누군가가 제 머리통을 3개 때린 줄 알았어요. 머리가 띵했거든요. 전 너무 황당해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설마 지금 제 아이가 아들이 아닐까 봐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을 아무리 좋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식 이후 남편과 아이를 가졌어야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죠. 아, 그럼 무조건 아들은 하나 있어야 돼. 둘이면 더 좋고. 나 봐라.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하다니까.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시부모님의 아들 사랑 얘기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아들이면 좋겠다 정도인 줄 알았지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줄은 몰랐죠. 저번 주에 임신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5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뱃속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당연히 아직 모르고요. 전 저도 모르게 정색하고 쌀쌀맞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와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 기분 따윈 안중에도 없으신 시어머니는 5주라는 얘기에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어요. 이제 5주면 식 올리고 나서 생긴 아이니까 검사할 것도 없이 무조건 아들이랍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유부님들께선 저희 시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전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들 타령하시는 것도 너무 싫지만 무당인지 뭔지 아는 그 용한 분 말만 믿고 제 뱃속 아기를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연히 뱃속 아기의 성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 잘 키울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전 괜한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남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약 제 아이가 딸일 경우 시부모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이 됐거든요. 설마 형님네 조카랑 우리 아가를 비교하고 차별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들이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불편했죠.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을 한숨도 자질 못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식욕도 없는 와중에 잠까지 설치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라 임신 중인데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졌죠. 남편은 제 걱정하느라 본인도 힘들어했어요. 저에게 시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본인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는지 남편까지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와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은 잔치 분위기였어요.
형님 조카가 이제 막 벽을 잡고 서고 엉덩이를 흔들며 예쁜 짓을 할 때라 시부모님이 조카에게서 눈을 떼질 못하셨거든요. 내년이면 우리 둘째 손주까지 태어나서 집이 아주 시끌벅적하겠구나. 근데 둘째 넌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임신한 애가 굶지 말고 잘 먹어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지. 시아버진 마른 제 얼굴을 보고 힘들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연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주방에서 과일을 가지고 나오시던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등짝을 툭 때리셨어요. 당신은 임신 안 해봐서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 가지면 원래 촉에 이 떳도 엄청 심하고 살도 막 빠져요. 안정기 들어가야 그때는 먹을 게 좀 땡기지. 둘째야, 이거 내가 백화점까지 가서 사온 사과인데 이거 좀 먹어봐. 내가 네 남편 가졌을 때 매일 사과만 먹었었다니까. 제 뱃속에 아들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제 아이를 아들이라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셨어요. 그 용하다는 점쟁이 말만 믿고요. 전 시댁만 갔다 오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 안 됐습니다. 그쯤 되니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심지어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듣다 보니 저도 언제부턴가 제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다니까요.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질 않아요. 전 딸을 낳았습니다. 진통을 12시간 넘게 하고 힘겹게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간호사가 딸이라고 말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어요. 아마 그 정도로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쩌나 근심에 휩싸여서요. 아이를 낳고 2주가 지날 때까지 시부모님은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까지도요. 처음엔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는데 며칠 지나자 혼자 씩씩거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전 애꿎은 남편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당신 부모라는 사람들은 어쩜 이 정도로 못돼 먹을 수가 있냐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차라리 이대로 시부모님이 안 오셨으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도 시부모님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도 사연이 좀 있어요. 남편이 둘째 아들이긴 해도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닌다고 어깨에 힘 팍 주고 다니시지만 사실 남편이 그 뒷바라지를 다 했더라고요. 남편은 학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전교 5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는데 수능을 망쳤어요. 무조건 연고대 아니면 성균관대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험을 망쳐서 서울 4년제도 쉽지 않게 되자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집안에 일이 생겼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고등학교 때 다니시던 은행에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어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당시에 고작 40대 중반이었던 시아버진 절망에 빠져 많이 힘들어하셨대요. 그러다 아는 분의 권유로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을 사업 투자와 주식에 모두 투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수능을 치렀던 해에 쫄딱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은 본인만 생각하며 재수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선택을 해야 했답니다. 당시에 아주버님은 서울대를 재학 중이었고 군대에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매일 술독에 빠져 계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남편을 끌어안고 울기만 하셨고요. 남편은 할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하고 무작정 장사를 시작했대요. 발품을 팔아 시장 골목에서 작은 슈퍼를 했어요. 시장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라 외상도 많고 배달도 많아서 한시도 쉬질 못하고 일을 했답니다.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남자가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남편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돈을 꽤 모았대요. 당시에 그 돈이면 집을 사진 못해도 작은 빌라 전세금 정도는 됐다니까 무지 번 거죠. 남편은 그 돈과 가게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군대에 갔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군대에 가자마자 시아버지는 맡긴 돈으로 또 주식을 하신 거예요. 가게도 남에게 넘겨버리고요.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시아버지에게 맡긴 건데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남편은 자주 저에게 말했어요. 그때의 실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웠다고요.
친구들은 다들 대학 다니며 놀러 다닐 때 본인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하며 가족들만 생각하며 버텼는데 그 몇 년을 버티지 못해서 가게며 돈까지 몽땅 다 멋대로 써버렸다는 게 속상했던 거죠. 남편은 제대하고 돌아오자마자 시부모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어떻게 사냐고 원망도 했고요. 그러자 되려 시부모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그 구멍가게 하나 팔아버렸다고 부모 앞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시간 못 나서 대학도 못 나오는 바람에 취직도 못하는 걸 가지고 괜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 봐. 네 형 봐라. 서울대 떡하니 나오고 나니까 알아서 대기업에 척척 들어가지 않냐. 내가 대학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아버지가 주식에 사업에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내가 못 간 거잖아요. 못난 놈. 사내 새끼가 남 탓하는 것 좀 봐. 아들놈이 부모 형제한테 그거 몇 푼 도와줬다고 너 지금 생색내니? 아버지 고정하세요. 진혁이가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앞으로가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면 저러겠어요. 아이고 그러게 내가 남자 무조건 대학이라도 나와야 사람 구실한다고 그러겠잖아. 그래도 네 형이 떡하니 대기업 들어갔으니 다행이지. 너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지 잘 궁리 좀 해봐. 네 형 정도는 못 돼도 중간은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일은 그만 떠들고 열심히 해. 남편은 그때 알았답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희생 같은 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차라리 집안이 힘들었어도 자기도 이기적으로 재수를 하고 대학에 갔으면 부모 형제에게까지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거라고요. 시부모님이 하도 아들 타령하길래 아들이라면 아주 애지중지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전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과 이대로 인연을 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멋대로 아들이라고 착각하시곤 아들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갓 출산한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없으시다는 건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은 지 한 달이 돼서야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형님과 함께 말이죠. 전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인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온 형님이 설레발을 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형님네 조카를 봐주시느라 바빴다고요. 동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쁜 거 알지? 어머니가 나 대신해서 우리 아들 봐주시느라 바빠서 못 와보신 거야. 어머, 어머님, 요 귀요미 좀 보세요. 전 아들만 키워봐서 그런가 여자애는 또 다른 맛이 있네요. 다른 맛은 무슨? 여자애가 어디 쓸 데가 있다고. 둘째 넌 친작부터 음흉한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기껏 마음을 다잡고 과일과 차를 내온 사람한테 찬물을 끼운 저도 유분수지. 제가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붉어진 얼굴로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결혼식 전에 생긴 애는 무조건 딸이라고. 너 이제 어쩔 거야? 저 애물단지를 낳아놔서 이제 우리 둘째 아들한텐 영영 딸이 없을 거라잖아. 정말 기가 차다 못해 뒷골이 얼얼하더라고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수치심이라곤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떠들 수 있을까요? 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 딸 38주 2일 정확하게 태어났어요. 주스로 봐도 결혼하고 나서 생긴 아이라고요. 그딴 사이비 교주 같은 점쟁이 말만 믿고 어디서 제 딸한테 애물단지라는 막말을 하세요? 어머머머, 동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우리 그냥 가요. 동서가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온 것 같네요. 동서, 힘들 땐 병원 가서 약을 타다 먹어. 어디서 성질이야? 제가 산후 우울증이 아니고 어머님이랑 형님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으니까 두 분 다 병원 좀 가보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제 말에 뒷골을 잡으시는 시어머니를 형님이 저를 흘겨보더니 이래서 못 배운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막말을 퍼붓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손이 다 덜덜 떨렸죠. 시어머니든 형님이든 머리채를 잡아 다 뽑아버려도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남편이 난리가 났거든요. 남편은 그날 저녁 시댁에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잔뜩 붉어진 얼굴로 시댁에 쳐들어갔는데 시댁은 무슨 잔치 분위기였대요. 형님이 비싼 랍스터를 사줬다면서 시부모님과 먹고 들어오는 길이었답니다. 남편은 그 꼴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어져서 선전포고를 하고 왔대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네하고도 아예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아들이 당신들 말에 토만 달아도 바로 욕이 날아오시는 분들인데 인연을 끊겠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시아버진 사내 자식이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를 버린다고 소리소리를 지르셨고 시어머니는 제 욕을 하시면서 그년이 집안에 사달을 낼 줄 알았다고 하셨대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데 그나마 있던 정까지 다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어요.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버르장머리 없이 군다면서 저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답니다. 네가 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정신머리가 나갔구나. 인연 끊겠다고 한 건 네가 한 소리니 그 말을 책임져. 지금 당장 내가 사준 그 전셋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그 보증금 한 푼도 빼지 말고 나가. 시아버지는 괘씸하다면서 결혼할 때 당신이 구해준 신혼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서 바로 본인에게 보내라고요. 그러면 계산은 깨끗하게 끝났으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뒤 기술을 배워 전기 시공 일을 했어요. 몸쓰는 일을 한다고 시부모님이며 아주버님이 무시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꾹꾹 참았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공부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여기며 참고 넘겼죠. 그래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혹시나 어디가 안 좋다고 하시면 남편이 항상 병원도 모시고 갔어요. 반면 아주버님네는 항상 일 핑계를 대며 돈만 들였죠. 남편은 할 말은 많았지만 정말 이대로 부모님과 끝이라는 생각에 속상하고 억울한데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꾹 참고 집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 말대로 했어요. 살던 전셋집을 나와 보증금을 보내드리고 저희 세 가족은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하셨어요. 무슨 그런 부모가 다 있냐고요. 저와 남편은 이제와 누구를 원망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신세를 지는 건 죄송했지만 당분간 신세를 지며 하루빨리 돈을 모아 집도 사고 보란듯이 딸아이도 훌륭하게 키워내자 싶었죠.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게 투자를 해주셨어요. 워낙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친정 부모님은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몸쓰는 일보단 이 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일을 해보라며 밀어주셨고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힘에 입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시공할 때 거래하던 가게를 인수했고요. 그렇게 몇 년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보란듯 회사를 잘 키워보겠다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남편은 사업 수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는 금세 흑자로 돌아섰고 1년 만에 직원을 3명이나 뒀고요. 덕분에 전 회사를 그만두고 딸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남편 내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댁 식구들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에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은 그래도 하나뿐인 조카가 내심 마음에 걸렸나 싶어 전화를 받았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기야 했지만 그래도 핏줄인데 어떻게 평생 연을 끊어. 아버지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마음이 약해지셨다. 이번 명절은 재수 씨랑 꼭 와. 아버지가 사셔봐야 몇 년이나 더 사시겠냐?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저야 시부모님이시니 몇 년 동안 안 보고 살아도 힘든 거야 없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겠죠. 아주버님 연락을 받고 남편도 마음이 많이 쓰였나 보더군요. 제게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제 눈엔 훤히 보였습니다. 전 고민 끝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딸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은 며칠 생각하는 것 같더니 제 말이 맞는다면서 이번 명절엔 시댁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한 것 없이 그 전과 똑같은 모습이면 정말 연을 끊겠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봐요.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연락해온 건 말처럼 가족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니 신경 쓸 게 많아서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저기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식사도 챙겨 드시기 힘들어 하시니 자꾸만 큰아들인 아주버님에게 합가하자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로 그렇게 사이좋던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졌답니다. 아주버님은 어차피 조카를 시어머니께서 키워주고 계시니 이 김에 합치자고 했다는데 형님이 노발대발 하신 거죠. 거기에 시어머니는 성이 나신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네 새끼 키우느라 어깨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늙은 시부모 버리겠다는 거냐? 버리긴 누가 버렸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생활비 안 들였으면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까지 사실 수나 있었겠어요? 맏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돈돈거리고 있어. 부모한테 준 돈이 아깝다는 거야 뭐야. 잔말 말고 너희 사는 아파트 정리해서 당장 들어와. 네 시어머니 첫째 네 아들 키우다가 골병 들어서 이젠 내 밥도 못 차리겠단다. 시부모님과 큰형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네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같은 자식인데 장남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장남만 부모를 모셔야 하냐고요.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도 여전히 당신들밖에 모르는 시댁 분위기에 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부모님이 많이 쇠약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자꾸만 화장실을 드나드시는 게 영 어디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시냐고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진 평생 없었던 변비가 갑자기 생겨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 시아버지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는데 대장에 암이 생기신 거였거든요. 제 말대로 시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무슨 변비 가지고 병원에 가냐고요. 약국에서 변비약 사서 먹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서 괜히 겁주고 귀찮게 한다고요. 전 별일 아니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사이 자꾸만 마르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식사량도 확연히 줄었고요. 전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시아버지를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에겐 변비에 직방인 약을 잘 지어주는 병원이 있으니 가보자고 설득해서 모시고 갔죠. 그런데 병원에 가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내진을 해보더니만 바로 내시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조직 검사까지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일찍 발견한 편이라 다행히 수술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와 남편이 서둘러 시아버지는 금방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수술을 잘 받으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1년 정도 고생하시긴 했지만 다행히 잘 버티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족과 시부모님 사이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어깨와 허리가 안 좋으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돌아가며 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얼마 뒤 저희 부부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망하지만 저희에게 늦둥이가 찾아왔죠. 저흰 40이 넘어 생긴 아이보다 시부모님이 더 걱정됐어요. 또 딸이네 아들이네 하시면서 제 화를 돋우실까 봐요. 그런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생각이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딸 덕분이에요.
내가 딸을 안 켜봐서 걱정했는데 요게 애교쟁이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 이래서 다들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봐. 인생이란 참 몰라요. 저라면 미워서 매일같이 물어뜯으시던 시부모님이 저 덕분에 일찌감치 병에 대해 알았다고 고마워하시면서 저를 대하시는 게 180도 달라졌거든요. 반면 형님은 맏며느리라는 게 시아버지가 수술하고 병원에 그렇게 드나드는데도 덜렁 병원비만 보내놓고 연락도 없다고 싫은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멀쩡히 잘 굴러가던 남편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위기를 맞았어요. 남편은 임신한 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려다 그런 거라는데 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저래 남편 일로 정신없는 와중에 시어머니 생신날이 됐죠. 저와 남편은 바빠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형님이 잘 아는 호텔에 예약을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호텔은 좀 부담됐는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따로 연락해서 어머니 생신날 식사 비용은 따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남편 일로 저희 부부도 속상하고 정신 없었겠지만 어머니 생신만이라도 하루 즐겁게 보내자고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은 이후로 어머님도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 이후로는 저희를 잘 챙겨주세요. 전 호텔에 가기 전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이시니 용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뽑았어요. 정확하게 30만 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돈이었죠. 지금 당장 수중에 가진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감정이 상해 시부모님과 몇 년 동안 안 보고 산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생신 한번 챙겨드리지 못했으니 제 마음을 담아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진 돈 전부를 다 봉투에 넣었어요. 그런데 애써 기분 좋게 향한 시어머니 생신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부와 딸아이가 호텔에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버선발로 나오셨어요. 오느라 너무 고생했다면서 안아주셨고요. 회사 사정은 대충 들었는데 부모라고 가진 게 없어 선뜻 도와주지도 못한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흰 좋은 날인데 괜히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아서 회사 일은 금방 잘 정리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 딸아이가 용돈을 모아 사온 케이크에 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초를 끄고 케이크를 한 조각씩 나눠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딸아이가 사온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머나,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네.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할머니가 고마워, 우리 손녀.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예뻐하는 모습이 형님은 배알이 꼬였나 봐요. 너무 티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래서 저도 챙겨온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죠. 많이 넣진 못했지만 생신 축하드린다고 항상 건강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큰애는 이 좋은 호텔까지 예약했다면서 뭐하러 또 돈을 줘. 그리고 둘째, 너한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니? 지금 상황 뻔히 힘든 거 다 아는데 마음만으로도 고마우니까 너희 둘 다 봉투 다시 가져가. 부모가 힘든 아들들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있는 돈까지 뺏어서 되겠니?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와 형님이 드린 봉투를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시려고 했어요. 마음만 받겠다고요. 전 괜찮다고 어머니 생신인데 자식이 선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봉투를 안 받으려고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완강하게 봉투를 제게 주시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그만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돈이 바닥에 흩어졌고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바닥에 떨어진 제 봉투를 굳이 주워서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30? 동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돈 30이 돈이라고 넣었어? 설마 동서 거지야? 이 돈으로는 오늘 밥값도 안 나오겠다. 아유, 그렇게 손이 적으니 사업이 잘 될 턱이 있나?
사람은 참 변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가족을 위해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명색이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참 생각이 없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제발 적당히 좀 하시라고 말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형님의 뺨을 3개 날렸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남편이 절대 저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형수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던 건 다 형 생각해서 참은 건데 더는 안 되겠네요. 형수 카드 값이며 통장 다 뒤져봐. 형수 분명히 형 모르게 뒤로 무슨 짓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전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형님 때문에 망했다니 말도 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고 유난을 떨더니만 글쎄 그 사업이라는 게 다단계였어요. 그러고 보니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화장품이나 가방이 적힌 브랜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긴 했어요. 제가 이건 어디 거냐고 물어도 좋은 거라고 외국에서 만든 거라 제가 모를 거라고 무시하더니만 그게 다 다단계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더라고요. 다시 시부모님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을 때 형님이 남편네 회사로 몇 번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화장품이니 영양제니 하는 것들을 남편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직원들에게까지 영업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단계 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남편 회사 직원 중에 2명이 홀라당 넘어가서 형님이 하는 사업이라는 그 다단계에 가입했고 남편도 몇 번 물건을 팔아줬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형님이 하는 일이 다단계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직원 중 한 명이 형님네 회사 물건을 팔다가 부작용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몇십 명에게요. 그 문제로 보상을 받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형님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단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연락하고 형님네 회사 쪽에도 문의했는데 이미 그 전에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고 다시 새로운 브랜드를 냈더라고요. 형님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온 거였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다단계로 돈을 벌고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는 폐업하고 다시 다른 회사를 차려 계속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사라진 회사의 제품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남편 회사 직원이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직원이 남편에게 난리를 치며 원망을 한 거예요. 이 일이 다 남편 때문이라고요. 지금 당장 합의금으로 한 사람당 3,0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직원 나이가 고작 25살이었으니 막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이러다 젊은 나이에 감옥까지 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다네요. 남편은 상황이 극단적으로 흘러가자 죄책감에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사업이 망했다고 하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회사 정리한 돈으로 그 직원의 합의금을 다 내주려고요. 남편도 저와 상의하고 싶었지만 제가 임신하고 몸이 무거워 힘들어하는데 혹시나 스트레스라도 받을까 숨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큰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도 너무 속상했지만 형님의 뻔뻔한 행동에도 치가 떨렸어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형님에게 달려들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전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다가 그만 양수가 터져서 그 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전 다행히도 무사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니던 병원의 선생님은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대충 힌트만 주셨고요. 뭐가 좀 보이네요 라고만 하셨는데 전 성별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병실에 오시자마자 제 양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아둔하고 멍청하게 살아왔는지 후회가 된다면서요.
전 괜찮다고 애써 시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요. 실수는 해도 잘못은 하면 안 되지. 내가 크네. 인연을 아주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돈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래. 내가 그 사기꾼년 머리털을 아주 그냥 죄다 뽑아놨으니까 너는 네 몸 챙기는 데만 신경 써.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주 형님의 머리털을 다 뽑아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도 형님이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줄 알았지 다단계라고는 생각도 못하셨대요.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에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아주버님이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을 자수시키려고 부단히도 애쓰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요. 그런데 뻔뻔한 게 어디 변하나요? 형님은 절대 자수하지 않으시겠다면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셨대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이 제 남편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보상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형님이 아들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뻔히 형님이 다단계에 미쳐 아이는 신경도 쓰지 않은 걸 시어머니께서 아시는데 순순히 양육권을 넘겨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 같던 조카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조카는 형님이 아닌 아주버님과 살겠다고 했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는데 엄마를 버리냐고 조카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그때 조카가 남한테 사기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한테까지 사기를 치는 엄마만 절대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너무 쪽팔린다고요. 그 이후 형님은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그 일로 꽤 오랫동안 소란스러웠어요. 들려오는 소문으론 형님이 다단계를 그만두고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 빚을 갚으며 산다는데 더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 후에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시던 아파트를 팔아 남편이 회사 직원의 합의금으로 썼던 돈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예전처럼 형으로서 동생을 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덕분에 남편은 다시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전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가요. 조카가 저희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시어머니와 전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티격태격 할 때가 많습니다. 은연중에 시어머니께서 제 딸에게 동생에게 양보하라고 하거나 오빠에게 양보하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를 슬쩍 바라보면 시어머니도 알았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금방 인정하십니다. 전보단 훨씬 시어머니와 말이 통하니까 저도 전처럼 힘들진 않아요.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